당신은 대중이 더 이상 위에서 강제로 떠넘겨지는 것을 가만히 삼키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국기와 피켓을 들고 거리를 메우며 많은 이들이 국가적 존엄에 대한 모욕이라고 부른 사건에 맞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미국 영토 방문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한 독재자를 미국의 한 주로 받아들인 굴욕적 제스처에 맞서는 집단적 외침이었습니다. 그 군사 기지에서 예정된 회담은 외교적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양보로 보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익숙한 알래스카의 사람들은 정치적 폭풍에도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창의성으로 넘쳐났습니다. 모퉁이마다 즉석에서 만들어진 피켓들이 등장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고 권위주의 지도자에게 관대한 트럼프를 비판하며 미국의 주권이 협상 카드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만 9,546명을 납치했다. 트럼프는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가? 또 다른 피켓에는 우크라이나와 알래스카, 러시아는 다시는 안 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독특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알래스카가 과거 러시아에 속했다가 1867년에 미국에 매각되었다는 역사적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현재의 불안과 뒤섞였습니다. 과연 21세기의 과거의 그 거래의 그림자가 다시 알래스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을까요? 군중 속에서는 한 밴드가 힘찬 행진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의 무게를 덜어내고 용기를 기리는 저항의 리듬이었습니다. 아이들, 노인, 노동자, 학생들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진했습니다. 각 얼굴에는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한 지도자가 외국 독재자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견뎌야 하는가? 피켓은 풍자와 분노, 그리고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푸틴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 주황색 꼭두각시도 데려가라는 문구도 있었고, 나는 내 창문에서 파시스트가 보인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는 사라 페일린이 알래스카에서 러시아가 보인다고 했던 유명한 발언을 패러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머는 두려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푸틴의 알래스카 방문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힘의 과시로 여겼습니다. 국경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인접 국가를 침공하고 인구를 납치한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땅이 협상용 카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피켓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의도적인 배제는 또 다른 모욕, 거의 모독처럼 여겨졌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왜 제외하는가 메시지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우크라이나의 목소리 없이 결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역사 속 음울한 순간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문을 닫고 다른 나라의 미래를 제멋대로 결정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알래스카에서의 이 회담은 약자가 다시 강자에게 짓밟히는 새로운 판본이 되는 것일까요? 현지 언론도 그 강렬함을 기록했습니다.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는 수천 명이 시워드 하이웨이와 노던 라이츠 대로의 교차로에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지지를 보냈고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이 차가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해외 기자들이 몰려들어 분노와 조롱의 얼굴들을 담아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굴복을 외교로 포장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군중이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트럼프의 과거 초청들이 유령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누가 탈레반 지도자들을 9월 10일 테러 기념일에 캠프 데이비드로 부르려 했던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는 전범 혐의를 받는 인물을 미국의 군사 기지로 불러들였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엄을 제쳐두고 굴욕적인 합의의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수치의 장면으로 기록될 듯했습니다. 앵커리지 공항에 푸틴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고 미국이 스스로의 역사적 무게를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화면은 전국을 돌며 믿기 힘들다는 목소리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불면괴로 남을 날이다라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에 대한 고발이자 경고였습니다. 한 번 선을 넘으면 다음은 어디까지일까? 더 큰 물음이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동맹, 약속, 영토를 끝없이 협상 카드로 만들 작정일까요? 텔레그래프는 이 회담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점령과 비슷한 합의로 묘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안바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알래스카 자체가 협상 카드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특이한 역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알래스카를 푸틴이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타국의 영토를 거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거리의 시민들과 문을 닫은 회담장의 지도자들 사이에는 깊은 도덕적 간극이 드러났습니다. 한쪽에는 굴욕의 연극에 자신의 주가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지도 없는 회의실에서 지도를 다시 그리고 국경을 재정의하려는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켓 하나하나, 경적 소리 하나하나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권력의 장기판 위의 말로 취급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기 속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첫 영상들이 퍼져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번화한 모퉁이마다 금속 장벽이 세워지고 주민들은 창가에 서서 믿기 힘든 눈빛으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민주주의 수도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디스토피아적 장면 속에서 깨어난 것인가? 많은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억은 역사책 속 이미지였습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일상생활을 조금씩 장악해가는 장면들. 언제나 도시를 보호한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하는 광경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먼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25년 미국의 수도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워싱턴에 전역 배치를 명령하며 전술적 거점에 방위군을 세웠습니다. 검문소와 수색, 점령에 가까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안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어디를 걸을 수 있고 어디서 일할 수 있으며 어디에 모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동과 만남의 상징이었던 유니언역 주변 거리는 이제 무장한 군인들이 순찰하며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경고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신들의 땅이 아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장면은 아마도 잠깐의 분노와 밈으로 소비될 뉴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이상을 살아온 이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본 이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이 상황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임시 조치라 했던 것들이 얼마나 자주 영구적이 되었던가. 국민을 지킨다는 구실로 얼마나 많은 정부가 자기 자신만을 지켜왔던가. 질문은 되풀이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명령은 트럼프의 핵심 인물인 팸 본디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장을 해임한다고 서명했고 그 자리에 마약 단속국장이었던 테리 콜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경찰이 이제 중앙정부가 선택한 장성에게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과 시 법무장관은 이를 불법이라 선언하며 거부했지만 이미 교차로마다 무장 병력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그들의 말은 미약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평범한 주민, 50대 초반의 차량 공유 기사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차를 몰고 나가다 주요 도로에서 군인들에게 가로막힙니다. 신분증을 요구받고 트렁크를 검사받은 뒤에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 20분이면 되는 길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검문을 지난 뒤에도 감시받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그는 자녀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 세대에 어떤 도시를 물려주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일까? 아니면 두려움의 일상이 시작된 것일까? 그 운전사는 어쩌면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오래전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권력 집중의 위험성, 민주주의가 강한 이유는 한 사람이 모든 제도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뉴스 화면 속에서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론은 현실이 되었고 은유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불안은 수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의 60세 은퇴 교사는 뉴욕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앞으로가 두렵다. 거리를 통제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미시간의 38살 자동차 노동자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이 러시아나 중국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파업이나 노동 시위를 막는 데에도 같은 방식을 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도시가 군사기지처럼 재편되는 순간 안전과 억압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강제적인 검문소, 경찰 지휘부의 교체, 지방법을 무시하는 명령들, 이 모든 것이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것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30대에서 65살까지의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군인들은 또 다른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은 구제받았지만 가정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팬데믹 시절 정부는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닫아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공통된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 때 권력이 확대될수록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이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실행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질서, 필요, 내부의 적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누구였습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범죄자입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 시위하는 이들, 민주주의가 한 지도자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까? 정부가 반대자를 적으로 규정할 때 박해가 정상화될 위험은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를 새로운 체제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더 큰 톱니바퀴의 일부였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곳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장악하는 것은 곧 국가의 심장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수도의 거리에 군인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도시에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방경찰이 행정명령으로 교체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제도도 교체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수많은 정부의 부침을 본 세대, 쉬운 약속을 경계하는 법을 배운 세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정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정의하고 한 나라의 전기를 새기는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드러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헤드라인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들의 집착과 전략, 젊은 시절부터 길러온 야망, 권력 스타일을 만든 모순들을 처음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2025년 세계적 전환점에 도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이 국경을 넘어 번지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수도는 군사 점령 아래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 애국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현대 세계를 규정한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통해 트럼프와 시진핑의 궤적이 오늘날 정치와 경제의 운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접근 방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가장 불편한 대조가 드러났습니다. 자유를 기념하는 순간이어야 할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설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마치 그것이 축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위협인 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단지 혈통 때문에 집에서 끌려나가야 했던 가족들의 아픈 기억이 서린 일본 유산박물관에서 연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성찰을 불러일으킬 장면이었지만 분위기는 이민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등장하면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들은 행사장을 위협하고 체포하며 포위했습니다. 메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당신들의 집단, 기억의 심장부에도.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이 행위의 상징적 크기를 느꼈습니다. 무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장하고 초점을 흐리게 하려는 계산된 제스처였습니다. 그 공격은 벽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신호였습니다. 역사적 불의의 기억을 기리는 행사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안전하단 말입니까? 30년 이상 정치적 변화를 지켜본 남성과 여성들에게 그 장면은 경고였습니다. 억압은 검은 제복과 불타는 연설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장 요원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가까워집니다. 역사는 얼마나 반복되어야 사람들이 다시 주변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까요? 이런 협박이 반복되는 것은 더 깊은 재편, 즉 국가와 시민 사이의 관계 자체를 다시 짜려는 전주곡은 아닐까요? 주지사가 참여와 권리 수호의 중요성을 말하는 동안 카메라는 밖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포착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울타리에 몰리고 신원 확인을 당하며 마치 범죄자인 양 드러났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중성은 성인으로서 이미 삶의 취약함을 경험한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5살의 여성이 일을 일찍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고 믿었지만 곧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명령을 외치는 요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손이 떨린 채로 집으로 돌아가며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정치 연설에서 수없이 들었던 자유의 약속이 사실은 언제든 찢길 수 있는 얇은 장막이었는가? 어떻게 한쪽에서는 권리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그 권리를 짓밟는 기관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이 장면은 권위주의가 꼭 위에서 직접 내려오는 명령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상화에 기대어 자랍니다. 그냥 절차일 뿐이다 라는 무의식적 결론, 대량 체포가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서사, 이런 것들이 쌓여갈 때 시민은 언제든 감시, 통제, 강제, 퇴거당할 수 있다는 감각에 길들여집니다. 네, 바로 이 습관 속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가장 비옥한 토양을 찾습니다. 동시에 권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진했습니다. 문화적 점령, 기억의 장악, 기를 장악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기호와 기억의 장소 속으로 스며들어야 했습니다. 일본 유산박물관을 겨냥한 것은 전략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누가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누구인지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과거의 불의에 대한 기억이
오늘 무장 요원들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다면 이는 정부가 미래조차 다시 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고통과 분노 속에서도 저항의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세부를 기록해 온라인에 올렸고 영상을 촬영하고 증언을 나눴습니다. 연설을 기록하려고 수첩을 들고 있던 62살의 노인은 밖에서 벌어진 거친 단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올리며 짧게 썼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끝까지 보고 싶지 않다. 이와 같은 증언은 포위 속에서도 스스로의 이야기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하고 고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집단적 행동으로 나아가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까요? 더 불길한 것은 로스앤젤레스의 억압이 정부 내 일부에서 스캔들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트럼프와 보조를 맞춘 채널들에서는 그것이 효율의 증거라며 환영했습니다. 연방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는 본보기로 칭송했습니다. 폭력이 공로로 위협이 힘의 과시로 둔갑하는 순간 평범한 시민은 아무런 보장도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위가 위험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표적이 지역 커뮤니티 공간, 대학,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점점 드러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사건은 고립된 에피소드가 아니라 경계가 무너지는 더 큰 과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권위주의는 절대로 영구 정착이라는 표지판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터무니없는 일을 정상으로 위장하며 어느새 일상을 침투합니다. 금융위기, 갑작스러운 실직, 가족의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이 상황은 일부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반응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결국 남는 딜레마는 이것입니다. 협박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집단적 행동의 연료로 바꿀 것인가? 로스앤젤레스의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부가 공적 삶의 촉수를 뻗치기로 결정하는 순간 중립 공간은 없습니다. 어떤 장소든 점령될 수 있고 어떤 목소리든 잠재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또 하나의 위기 에피소드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앵커리지에서 국민이 굴종에 맞서 깃발을 들었고 워싱턴에서 도시는 군사 실험실로 바뀌었듯 로스앤젤레스는 기억과 문화가 또한 전장임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선거나 동맹이 아닙니다. 한 민족의 역사가 고통조차 존중하지 않는 손에 의해 다시 쓰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이 장면들을 곱씹고 있다면 당신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성찰을 죽이지 마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 토론을 이어가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항의 마지막 불씨에 합쳐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해 여름 대서양이 더 좁아진 듯 했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불타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편에서는 저항의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벌어진 장대한 행위도 수천 명이 거리를 메운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깨는 그러나 불편하고 낯선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시골의 전통적인 한 레스토랑, 우아함과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곳이 J.D. 벤스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정은 경영진이 아닌 직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불복종 앞에서 업장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상회담의 협상이나 먼 수도에서 굴러가는 전차와 병사의 모습과 비교하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본 이들은 거기서 권력자의 논리를 거스르는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적 통제의 서사를 흔드는 일상의 단순한 몸짓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도자만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 음식을 내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독재를 거부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정한 힘은 오히려 권력이 저항을 예상하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닐까? 영국에서의 이 사건은 상징적 균열을 일으켰고 곧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저항은 불타는 연설이나 거대한 행진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단순한 행위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거부당한 것은 J.D. 벤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표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억압과의 공모, 의심스러운 지도자들과의 맹목적 동맹, 정치적 냉소의 정상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권력의 무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도자들이 일상적인 공간을 자신의 이미지 연출 무대로 삼으려는 장면을 목격했던가. 그들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나타나고 박수와 존경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연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 명의 웨이터가 서비스를 거부하고 한 명의 음악가가 연주를 중단하고 한 명의 직원이 무대의 커튼을 열지 않는다면 권력의 연극은 가장 작은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무렵 사람들은 몇 해 전 스코틀랜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항의를 마주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사업체 앞에 인파가 모여 깃발과 피켓을 흔들었던 장면. 이제 J.D. 벤스를 향한 거부는 또 다른 층위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거부를 넘어 평범한 노동자들이 내린 도덕적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먼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거부가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시민들이 같은 분노 앞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국 거리의 대화 속에서 질문이 오갔습니다. 무엇이 레스토랑 직원들을 고용주에 맞서 외국 정치인을 거부하게 만든 것일까? 단순한 개인적 반감일까? 아니면 더 큰 징후일까? 아마도 그것은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진다는 자각이었을 것입니다. 폭력적 체제에 공모하는 자를 대접하느냐 마느냐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 무게를 자각한 사람이 어찌 아무 일 없는 듯 접시를 닫고 와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럽 대륙에서는 학생운동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25세에서 30세 사이의 대학생들이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문객들에 맞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곧 영국 시골의 작은 거부와 연결되었습니다. 본질은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든 주방의 몇몇 직원이든 모두는 우리는 부패한 권력의 장식품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 저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닌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거대한 연설보다 이런 작은 몸짓이 독재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결국 한 나라 전체를 투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식탁 거부자를 강제로 복무시킬 수도 없습니다. 수백만의 양심이 각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권력자들을 두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부는 또 다른 긴장을 드러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가치에 어긋나는 일을 거부하는 것 사이의 모순입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미 비슷한 딜레마를 마주해 왔습니다. 43살의 두 아이 엄마인 언론인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업으로 수익을 내던 회사의 일자리를 거절했던 기억을 떠올릴지 모릅니다. 61살의 은퇴 교사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짓들은 대중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회의 직무를 짜는 실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시위뿐만이 아닙니다. 합쳐질 때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되는 작은 정직의 선택들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권위주의는 군중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용기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일상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계속 일하고 박수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야 유지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일상을 깨뜨릴 때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은 자라서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됩니다. 역사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바로 그 순간 공포만으로는 침묵을 유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거부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몇 노동자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집단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런 몸짓은 강자의 이야기 속에서 각주로 사라지지 않을까? 어쩌면 답은 즉각적 효과가 아니라 축적에 있을 것입니다. 매번의 거부, 매번의 항의, 매번의 목소리가 저항의 기억을 쌓아갑니다. 그것은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운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든 거대한 변화는 이 논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몸짓이 또 다른 몸짓을 불러오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을 움직여 비로소 임계점이 형성됩니다. J.D. 벤스를 거부한 사건은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항의, 프랑스의 시위, 독일의 비판, 그리고 각자의 일상에서 부당한 것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연결됩니다. 권위주의는 군대와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각성한 양심은 결코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형식적인 정치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누가 통치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통치를 받아들이는가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정치인에게 저녁을 내주지 않겠다고 할 때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절대적이지 않다. 권력은 그것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기로 할 때 권력의 성은 무너진다. 워싱턴의 복도에서 흘러나온 첫 소식은 거의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인텔과 같은 반도체 기술 기업들의 지분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모호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주제를 지켜본 사람들은 곧 그것이 단순한 생산망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장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도 권력을 확장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평범한 시민 중 몇 명이나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자동차부터 군사 방어 체계까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작은 칩이 얼마나 핵심적인지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권력은 바로 그 무지 속에서 움직일 공간을 찾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오하이오의 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48살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42살 어머니는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리하는 자동차와 사용하는 도구들이 이 기업들의 부품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비소는 부품을 비싸게 사야 하고 주 예산이 연방정부의 수입세로 압박을 받으면서 학교는 삭감을 겪습니다. 이 상승은 직접적인 명령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장복이 집 대출금 속에 스며들며 시민을 몰래 조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통제 방식입니다. 어디서 타격이 오는지도 모른 채 이미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의에서 트럼프와 참모들은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기업에까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수출하고 싶다면 정부에 직접 세금을 내라.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경제적 억압의 상징으로 비판받았던 중앙 집권적 체제의 관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미국에서는 애국적 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모순을 눈치챘을까요? 보건이나 교육을 보장하자는 제안은 위험한 사회주의라며 비난하면서 기업을 불투명하게 통제하는 국교화적 정책은 애국으로 치장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설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지만 실제로는 은밀한 몰수와 다름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바로 그 대비 속에서 한 정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조치는 대기업만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업들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전문 로펌들은 정부 요구에 맞춘 계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국제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은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마다 연방정부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혁신을 꿈꾸던 젊은 창업자들은 위축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했고 일부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국내 산업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던 잠재력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비공식 자료 하나가 떠돌았습니다. 불과 6달 만에 300개가 넘는 소규모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했습니다. 이 숫자는 주요 언론에 오르지 않았지만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꿈이 꺾였음을 뜻했습니다. 보호를 내세운 정책이 실상은 포식자처럼 삶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연륜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씁쓸한 대자비가 밀려왔습니다. 80년대 철강 위기를 겪은 이들은 공장이 문 닫던 날들과 버려진 듯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경쟁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숨통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피츠버그의 한 59살 남성은 지역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경쟁에서 밀려나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누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말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체제는 외부 경쟁을 맞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내부 규칙을 다시 짜는 것만으로도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충격은 트럼프가 무역협정을 개인적 충성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한 기업가는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비판한 기업들은 감사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경제 권력의 사유화는 공포를 낳았습니다. 사업의 성패가 제품의 질이 아니라 대통령을 지켜 쓰는 정도에 달려있는 환경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 리더들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굴복했을까요?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질문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가 굴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까요? 이 와중에도 몇몇 외로운 목소리들이 경고를 냈습니다.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칼럼에서 구소련이나 현 중국에서 볼 수 있었던 관행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과장이라며 조롱당하거나 정부가 퍼뜨린 뉴스의 홍수 속에 묻혔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킨다는 내러티브를 믿는 것이 경제가 복종의 도구로 변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국제적 신뢰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자산이 몰수되거나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전락할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안정의 상징이었던 달러마저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은행들의 기밀 보고서는 미국이 중앙 집권적 정책을 애국주의로 위장함으로써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자유시장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나라가 이제 과거에 비난했던 체제와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가정 속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식탁에서도 정치 경제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네소타의 47살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공부하지만 이 나라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65살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한때는 나라가 기회의 본보기로 남기를 꿈꿨지만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이런 대화는 분노와 좌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정책은 단순히 전문가들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 식사, 가족 모임, 개인의 꿈을 관통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을
엘리트에 맞서는 국민의 수호자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몇몇 측근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민중의 분노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특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비밀의 공식을 찾아낸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순이었지만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저녁 뉴스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천연 자원을 마치 카지노 칩처럼 흥정하는 장면을. 바로 그것이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카메라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합의를 위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알래스카의 희귀 광물까지 내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렸던 것입니다. 단순한 언론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그의 말이었습니다. 모호하지만 계산된 듯한 말투. 그렇다면 세대에 걸쳐 이어질 부의 자원을 개인의 거래 칩으로 바꾸는 대통령을 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민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산맥, 지하 매장지, 전략적 영토가 외교의 선물 바구니에 올라갈 수 있다면 장면은 더없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푸틴에게 희귀 광물 매장지를 내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는 큰 회의를 앞두고 있다. 마치 뉴저지의 부동산 거래를 말하듯 국가의 주권 문제를 장난처럼 흘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귀 광물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성, 무기, 컴퓨터, 통신망을 움직이는 자원입니다. 현대 경제와 국가 방어를 떠받치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트럼프는 이미 침공과 납치, 공격을 명령했던 독재자에게 그것을 넘겨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텍사스 시골의 한 농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52살인 그는 하루 농사를 마치고 TV를 켰다가 대통령이 국민의 자원을 내줄 수 있다고 암시하는 장면을 접합니다. 그에게 땅은 수학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의 가치가 정치인 둘의 악수보다 못한 것입니까? 수세대의 땀과 희생이 협상장에서 던져지는 칩으로 격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무력감은 농부뿐 아니라 엔지니어, 교사, 노동자 모두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회의실에서 내린 결정 하나가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자각은 깊은 절망을 남겼습니다. 더 괴로운 사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적 방어 약속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희귀 광물 채굴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얻어낸 것을 빼앗아 푸틴에게 넘겨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배신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동맹을 버리고 적과 손을 잡는 대통령을 세계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략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 존엄과 한계의 문제입니다. 국가의 땅까지 상품화한다면 남는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단순한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속감 자체입니다. 앵커리지에서 태어난 37살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알래스카가 19세기에 미국의 일부가 된 이야기, 그것이 정체성의 뿌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 고향이 협상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다음 날 그는 어떻게 자기 도시를 바라보겠습니까? 발밑의 땅이 외국 독재자에게 선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 자원을 내주면 의존이 발생합니다. 희귀 광물을 가진 자가 생산망을 지배하고 가격을 정하며 동맹을 결정합니다. 그런 자원을 적에게 넘긴 나라가 어떻게 주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이 외국 지도자의 기분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순간 국가의 자립은 끝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오르고 컴퓨터 생산이 멈추고 무기 체계가 취약해지는 것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충돌이 드러납니다. 말과 행동의 괴리입니다. 한쪽에서는 보호 주권 국가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천연 자원과 상징적 영토를 팔아치웁니다. 아메리카가 먼저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메리카가 조각나 팔려나간다면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보호를 약속한 대통령이 경제의 심장을 경매에 내놓는다면 국민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힘의 언어는 결국 굴복을 덮는 포장일 뿐입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참모들의 시선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숨기려 애썼지만 얼굴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상식. 그러나 트럼프는 그 선을 모두 앞에서 넘어섰습니다. 질문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광물과 영토를 협상 칩으로 쓸 수 있다면 방위 약속, 역사적 조약, 수십 년 된 동맹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 안전합니까? 역사는 말합니다. 어떤 제국도 자기 기반을 팔아넘기기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침입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내부 기반의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그 재현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국민의 반응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다른 이들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체념 속에서 바로 그 틈이 권력이 확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체념은 필연일까요? 아니면 잠든 불씨가 깨어나 분노를 저항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지금을 규정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협상이 아니라 그것의 정상화입니다. 언론이 이런 거래를 또 다른 정치적 수쯤으로 다루는 순간 위험은 이미 침투한 것입니다. 전범 혐의를 받은 외국 지도자에게 자국 자원을 내주겠다는 발언은 결코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권을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흡수되느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상이 될 때 민주주의는 가장 중요한 무기인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잃습니다. 이제 긴장은 고조됩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 한마디, 묵인하는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침식합니다. 한때 절대적이었던 가치가 거래 가능해지면서 위험은 영구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오늘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 서사의 마지막 순간들은 즉각적인 위로나 간단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치솟는 물가는 가정의 예산을 갉아먹고 국제동맹은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무너지고 기업들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숨 막히는 풍경 속에는 언제나 숨어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앞에 드러난 실수들로부터 배우고 영원해 보이는 것조차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는 가능성.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자들의 권력도 스스로 영원불변이라 포장하는 체제의 톱니바퀴도 결국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언젠가 도래할 전환점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복종과 저항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중성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여지가 있음을 일깨우는 신호일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억압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에 스며들어 더 이상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패배가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협상 속에 넘겨지는 자원, 민간거리를 점령하는 군인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정치인을 거부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에 충격을 받는다면 그것은 의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논의는 결국 도널드 트럼프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내러티브를 짓고 권력의 구조를 세우며 환상을 심고 한동안 대중을 자신들에게 끌어당기는지를 묻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세계를 좌우하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호기심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순으로 얼룩진 젊은 시절을 지나 세계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은 도널드 트럼프의 궤적을 탐구하는 일, 탄압을 견디며 성장해 동방의 거대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의 상승 곡선을 추적하는 일, 개인적 선택, 상처, 야망이야말로 경제를 재편하고 수십억 인류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독점 애북의 목표입니다. 두 대통령의 삶이 어떻게 오늘의 지정학적 긴장과 직결되는지를 명료하고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 완성된 진리를 건네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 가치, 전략적 산업, 영토 전체가 협상 카드가 될 때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독자가 스스로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이 들여다보고 많은 이들이 외면하려는 진실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께 전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의문을 일으켰다면,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불편한 질문을 꺼내놓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댓글로, 공유로, 당신의 생각으로 이 논의에 동참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몸짓 하나, 댓글, 좋아요, 나눔, 그것이 바로 꺼져가는 불씨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 기울임과 참여가 이 작업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 숨기려는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질문할 용기와 분노할 능력이 결코 짓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